13장 5절 연쇄법칙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절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은 앞에 미분편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합성함수의 미분법의 원리를 변수가 2개 그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에다가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똑같이 연쇄법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체인룰이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해서 연쇄법칙이라 얘기를 하고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일변수 함수가 합성되어 있을 때 그 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다시 한번 되짚어 봄으로 해서 이변수 이상이 되는 다변수 함수에 대한 연쇄법칙의 원리를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도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f하고 g가 미분 가능한 함수이고요. 그리고 y는 x만의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x는 t만의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여기다 대입을 하면 y는 다시 t에 관한 형태로 표시가 되겠죠. 근데 대입을 해보니까 직접적으로 둘 사이의 관계가 있는 거고, 지금은 겉보기 아직 대입하기 전 단계에서는 간접적으로 서로 간에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다음 같은 말입니다. 자, y는 이퀄 fx가 있고요. 그리고 x는 이퀄 gt가 있습니다. 문제의 가정에 f가 미분 가능하고 g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와 같은 관계식이 만족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x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같은 x예요. y는 이퀄 fx 대신에 gt를 쓰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y가 자연스럽게 두 함수 관계에 의해서 t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f도 미분 가능하고 g도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더군다나 y가 t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그러면은 혹시라도 이 y가 t에 대해서 미분 가능할까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예, 실제로 가능한데요. 그래서 이 y를 t에 대해서 미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잘 들여다보면 합성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복습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바깥 함수를 미분하고 안쪽 함수 미분해서 곱한다는 것을 이미 앞서 배웠었습니다. 자, 이때 바깥 함수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f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곧 f가 독립변수 x니까 자연스럽게 y를 x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dy dx와 같은 의미가 되고요. g'이라는 얘기는 g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독립변수가 t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x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분편에서 배웠던 것처럼 dy dt 합성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이 합성되어 있을 때 보다시피 이렇게 이게 이제 체인룰이에요. 연쇄법칙이죠. 두 도함수의 곱을 이용해서 합성함수의 도함수를 계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해서 우리 앞서 배웠었는데요. 일변수 함수일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변수의 개수가 2개 그 이상일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그것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연쇄법칙 첫 번째 경우인데요. 자,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연쇄법칙 첫 번째 경우에요. 이변수 함수 z 이퀄 fxy가 x하고 y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 하고 x 이퀄 gt, y 이퀄 ht가 다시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하자는 얘기예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전체 함수는 각각에 있는 변수, 여기 보면 독립변수가 결국은 다 대입하면 t만의 함수라는 뜻이에요.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주어진 조건을 다시 한번 잘 음미를 해보면 원래는 이렇게 z가 xy 두 문자만의 함수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x가 다시 살펴보니까 gt로 되어 있고요. y는 역시 다시 살펴보니까 ht로 되어 있어요. 얘네들 여기다 이렇게 하나하나 대입을 해보면 다시 한번 잘 정돈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x 대신에 gt를 y 대신에 ht를 쓸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 z라는 문자는 t에 관한 함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z하고 t가 분명히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t에 관한 함수예요. 자, 이럴 경우에 우리는 이 t가 당연히 독립변수 역할을 하게 되고요. z는 종속변수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중간에 있는 이 x하고 y는 매개 역할하는 변수에 불과한데요. 보통 우리가 중간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합성함수는 중간 변수 xy를 이용해서 z하고 t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대응 관계를 이 세 개의 함수에 의해서 적당한 관계식이 성립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표시했던 기호와 여기서 표시했던 기호가 얼추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앞에서 이와 같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했던 것처럼 이런 함수, 이변수 함수에서도 똑같이 합성함수 미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계산 결과가 마치 일변수 함수의 예를 계산한 거랑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왼쪽 기호하고 오른쪽 기호는요, 뭐만 차이가 있냐면 F를 썼느냐, Z를 썼느냐의 차이밖에 없어요. 사실상 F하고 Z는 같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F를 써서 표시해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은 좌측에 있는 종속변수 Z를 써서 표시해도 좋습니다. 이 두 개의 기호는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등호가 왜 성립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죠. 우리는 앞에서 잘 보세요.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다변수 함수가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우리 앞절에서 미분 가능의 정의를 배웠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분 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시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증분을 입실은 1과 입실은 2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면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Z가 미분 가능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가능이므로 앞절에서 우리가 배웠던 미분 가능의 정의에 의해서 델타 Z는 fx 그리고 특정한 점을 나타내고 있지 않으니까 그냥 여기를 ab를 쓰지 않고 xy를 쓰겠습니다. 델타 x 플러스 fy 그리고 xy 그리고 델타 y 플러스 입실은 1 델타 x 플러스 입실은 2 델타 y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이때 단 입실은 1과 입실은 2는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델타 x가 0으로 가고 동시에 델타 y가 0으로 간다면은 입실은 1도 0으로 가고 입실은 2도 0으로 갑니다. 자, 이제 델타 x가 0으로 가고 동시에 델타 y가 0으로 간다면 이렇게 될 때 입실은 1도 0으로 가고 입실은 2도 0으로 갑니다. 이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자, 이제 z가 미분 가능함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립하죠. 수학에서 정의는요, 다시 말해서 뭐뭐이면 뭐뭐라 하자라고 되어 있다 할지라도 수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곧 필요충분 조건의 뜻을 내포합니다. 즉 우리가 보통 정의를 할 때는 이게 성립할 때 미분 가능이라 하자라고 얘기를 했지만 용어에 대한 약속을 할 때는요, 결국은 이게 성립하면 미분 가능이고 미분 가능이면 이게 된다는 뜻이에요. 서로 간의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미분 가능하다는 말을 해놨기 때문에 당연히 이와 같은 형태로 증분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린 여기에서 주어진 식의 양변을 델타 t로 나눠버리겠습니다. 양변을 델타 t로 약분해버리면 나눗셈을 한다는 얘기예요. 약분이라기보다는 나눗셈을 한다는 게 낫겠네요. 델타 t로 나누면 델타 t분의 델타 z예요. 자, 델타 t로 다 나누는데 분자의 항이 4개나 있으니까 이렇게 다 따로따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건 곱셈이니까 한쪽만 나눗셈을 하면 되겠죠. fx, xy 그리고 여기는 델타 t분의 델타 x와 같이 될 것이고 마찬가지로 fy, xy가 되고 여기도 똑같이 델타 t분의 델타 y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입실은 1,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될 것이고 역시 입실은 2, 델타 t분의 델타 y와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하나 또 음미를 해보도록 할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델타 t가 0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 x 이퀄 gt로 돼 있고 y 이퀄 ht로 돼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따로 또 작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여기가 t고 여기가 x였을 때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몰라도 자, 이제 요 간격이 델타 t였더라 볼게요. 그럼 여기가 x 이퀄 gt니까 여기가 x 이퀄 gt라는 어떤 함수가 있었더라 봤을 때 델타 t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요 간격이 델타 x가 되는데요. 델타 t가 줄어들면 당연히 덩달아서 델타 x도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가 t축이라 보고 여기를 y축이라 봤을 때 뭐 어떤 곡선인지 몰라도 이번에는 y 이퀄 ht가 있을 때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쯤의 간격이 델타 t였을 때 여기쯤의 간격이 델타 y가 되겠죠. 따라서 델타 t가 줄어들면 델타 y도 줄어듭니다. 결과적으로 델타 t가 한없이 작아지게 되면 덩달아서 델타 x하고 델타 y도 0에 가까워지고 그러면 입실은 1과 입실은 2도 당연히 0으로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미분 가능에 대한 정의로부터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등호 관계에서 델타 t를 0으로 보내겠습니다. 델타 t를 0이라 놓는다면 이것이라 하면
덩달아서 앞에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들 사이에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델타 X도 당연히 0으로 갈 것이고 당연히 델타 Y도 0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0으로 가는 순간에 입실론 1도 0으로 가고 입실론 2도 0으로 갑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델타 T가 0으로 간다는 말의 의미는 극한을 취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갔을 때 좌변 델타 T분의 델타 Z가 될 것이고 우변도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갈 때 자, 요 식을 전부 다 극한을 취할 거예요. fx 그리고 xy 그리고 델타 T분의 델타 X가 됐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한꺼번에 묶어서 계산할게요. fy xy 델타 t분의 델타 y 그리고 입시는 1 델타 t분의 델타 x 입시는 2 델타 t분의 델타 y 같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그런데 이 기호 표기를 잘 보세요. 델타 t가 오로 갈 때 우리는 이거 앞에서 도함수 기호로 바꿀 수 있었다는 것을 배웠었죠. 그래서 얘네들은 dx dt, dy dt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요걸 읽을 때는 델타 t분의 델타 y, 델타 t분의 델타 x를 하지만 극한을 취한 최종 결과는 위에서 아래로 읽는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결코 dt분의 dx라 읽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dt분의 dx, dx분의 dy가 아니라 dy, dx, dx, dt를 읽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식에서 요 위에 있는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면 여기다 쓰겠습니다. 여기다 그대로 적용을 해볼까요? 자, 이제 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이에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dt, dz, dt로 바뀝니다. dz, dt 그게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볼까요? 자, 여기는 보다시피 x에 대한 편도함수 델타 t가 없죠. 여기도 y에 대한 편도함수 델타 t가 없으니까 이 극한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얘네들은 극한의 영향을 받죠. 문제 가정에서 x와 y가 t에 관해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dx dt가 존재합니다. dy dt도 존재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극한 취하니까 앞에 거는 fx xy 그리고 dx dt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fy xy 뒤에 것도 dy dt와 같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얘네들 때문에 0이 나오잖아요. 얘네들이 다 0으로 갑니다. 물론 얘네들은 부정형이라서 아직 알 수가 없어요. 얘네들도 0으로 갈 때 얘네들도 0으로 가는데요. 이 무한소분의 무한수꼴, 무한소분의 무한수꼴이 부정형이긴 하지만 그런데 잘 보세요. 부정형이긴 하지만 이게 얘네들은 뭐예요? 결국은 알 수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이거 말을 정정하겠습니다. 겉보기는 델타 t가 0으로 가고 델타 x가 0으로 가면 부정형 형태가 되긴 하겠지만 얘가 어떻게 돼요? 0으로 가고 얘는 0으로 가고 이건 뭐로 가요? dx dt로 가죠.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자세하게 쓰면 0 곱하기 dx dt 이렇게 쓰는 게 낫겠네요. 그리고 dx dt는 존재합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라 얘기를 했었으니까요.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요 0으로 가고 얘도 dy dt로 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를 써보면 0 곱하기 dy dt입니다.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바로 이와 같은 도함수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얘는 비록 부정형이었긴 했지만 문제의 가정으로부터 값이 구해집니다. 하지만 입신원 1과 입신원 2가 0으로 가니까 이 값이 어떤 상수가 나오든 간에 앞에 개수가 0이니까 다 사라지고 이렇게만 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dz, dt 그리고 얘네들은 요 기호와 맞춰서 다시 한번 표시할게요. 라운드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하겠습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 그리고 dx, dt예요. 그리고 라운드 F, 라운드 Y 그대로 쓴 것뿐입니다. dy, dt가 돼서 자연스럽게 합성함수민법 연쇄법칙 첫 번째 경우 주어진 함수가 x하고 y를 중간변수라고 그리고 독립변수를 t 하나로만 갖고 있는 경우에 대해서 합성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계산해 보니까 연쇄법칙이 이렇게 구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변수 함수는 이거의 특별한 경우를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일변수 함수는 y가 없죠. 그러니까 자 편도함수에서 독립변수가 여러 개가 있을 때 편도함수의 의미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독립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면 라운드 F, 라운드 X는 df, dx와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리고 y가 없기 때문에 이 뒤에 걸 계산해봤자 0이죠. 상수 취급하니까 0이 돼버립니다. 결과적으로 아예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없다는 얘기를 그냥 쉽게 말해서 이거 자체를 계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되니까 앞에서 여기다 썼다 지웠던 거 있죠? 일변수 함수의 연쇄법칙하고 모양이 똑같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배우는 연쇄법칙 첫 번째 경우는 앞서 설명했던 경우를 업그레이드한 개념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앞서 얘기한 것처럼 F랑 Z가 똑같으니까 여기를 라운드 Z, 라운드 X, DX, DT, 라운드 Z, 라운드 Y, DY, DT로 써도 무방합니다. 혼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쇄법칙 1번이 증명이 됐습니다. 앞절에서 공부했던 미분 가능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쉽게 증명이 됐네요. 자, 이제 그럼 연쇄법칙을 활용할 수 있는 예문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같이 한번 볼까요? 자, X가 sin T로 Y가 코사인 T로 되어 있습니다. Z가 이와 같이 되어 있을 때 T = 0에서 DZ, DT를 구해보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얘도 잘 들여다보면 원래 Z가 X, Y를 이용해서 표시가 됐는데 X도 T만의 함수, Y도 T만의 함수예요. 따라서 X하고 Y는 중간 변수입니다. T가 독립 변수이고 그 최종 종속 변수 Z는 T에 의해서 미분이 가능한지를 볼까요? 다항함수 미분 가능하죠? 그리고 삼각함수들 언제나 미분 가능하니까 앞서 배웠던 연쇄법칙 1번의 모든 가정을 다 만족합니다. 자, 그래서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죠. DZ, DT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라운드 Z, 라운드 X, DX, DT를 해야 되죠. 연쇄법칙의 모양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라운드 Z, 라운드 Y, 그리고 DY, DT 이와 같이 됩니다. 자, Z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하죠. 얘네들을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2XY, 그리고 X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3Y의 4승, 그리고 DX, DT죠. 자, DX, DT 직접 계산할까요?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T가 될 것이고 합성함수 안에 코터 미분하니까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라운드 Z, 라운드 Y를 계산합니다. Z를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하죠. 요거는 X에 대해서만 편미분한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의 제곱이고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3, 4, 12, X, Y의 3승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dy, dt를 계산합니다.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코사인 T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T가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 됐나요? 그리고 만약에 그냥 어떤 한 점에서 뭘 구하라는 말이 아니었다면 그 얘네들을 그냥 도함수만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면 여기 있는 x, y를 전부 다 t로 바꿔야 됩니다. 이 말 뜻은 도함수를 구해서 t로 표시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x, y 대신에 sin t하고 cosine t를 넣고 정도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은 그냥 한 점에서 값을 계산하라는 얘기였으니까 이제 dz, dt에 줄 걸었고 이렇게 작은 첨자를 쓰면 이 값을 넣겠다는 뜻입니다. 저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이 줄을 안 긋고 그냥 작은 첨자를 밑에다 붙여서 그냥 바로 넣는다라고 표시하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하지만 요거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도록 할게요. 자, 이 값을 넣겠습니다라는 뜻이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t는 여기만 있고 여기는 지금 xy로 돼 있으니까 t가 0일 때 대하는 x값, y값을 찾아야 돼요. t가 0일 때 대하는 x값은 t가 0이면 x도 제로예요. t가 0이면 x도 제로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t가 0이면 코사인 제로 1이죠. y가 1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대로 대입합니다. x가 0이니까 할 필요 없고 y가 1이니까 3. t가 제로면 코사인 제로 1 곱하기 2니까 2가 됐습니다. x가 제로면 이거 할 필요 없네요. 뒤에 다 0이네요. 뒤에 할 필요 없어요. 이게 다 x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 계산한 결과 6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합성함수 민법. 이걸 흔히 말해서 체인룰이라고 불려지는 이 연쇄법칙 적용하는 거 그리 어렵지 않아요. 이제 알기 쉽게 설명한다면 이런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냐면은 원래 함수의 중간 변수가 각각 x하고 y죠. 편의상 첫 번째 변수, 두 번째 변수를 한다면은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를 우리가 원했던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돼요. 플러스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를 역시 문제에서 요구하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변수가 많이 늘어나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속 확장시킬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일반화된 경우를 살펴보기로 하고요. 우리는 일단 예문을 하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거 자체 일단 확장을 한번 해보고 갈까요?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냥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에 대한 확장은 역시 책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경우에 대한 확장은 별도에 따로 책에 없어서 선생님이 설명할게요. 어디 여백에다 적어 놓을까요? 동일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Z는 equal F, X1, X2, XN 이와 같이 되어 있어요. N개의 변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 X1부터 XN이 각각 얘네들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X1은 G1T로 표시되고 X2는 G2T로 표시되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겠습니다. XN은 GNT 이렇게 표시가 됐다고 가정하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미분이 가능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은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 Z는 equal F, 그 다음에 G1T, G2T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GNT 이렇게 될 것이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Z는 T만의 함수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얘네들 각각의 다 중간 변수와 그 독립 변수에 대해서 다 미분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Z도 T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다 T 일변수 함수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Z를 T에 대해서 미분할 때 이걸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증명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확대 적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명 없이 바로 얘를 일반화시켜서 생각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이 원리가 뭐냐면 전체를 첫 번째 변수를 T에 대해서, 전체를 두 번째 변수를 T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말 그대로 그래서 체인이란 말을 붙인 거거든요. 계속 연결해서 붙이면 돼요. 독립변수의 개수만큼을 붙이면 되거든요. 자, 이제 전체 함수, 바깥 함수, 라운드 F, 그리고 이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가 X1이죠. X1. 그리고 첫 번째 변수를 뭐에 대해서 해야 되냐면은 여기가 D인 건 왜 그런지 알겠죠? 여기는 변수가 여러 개니까 라운드를 쓴 거고요. 여기는 변수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D를 쓰면 돼요. 라운드를 쓸 필요가 없겠죠. DT가 돼요. 마찬가지로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 라운드 F, 라운드 X2 두 번째 변수를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전체 함수를 세 번째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 변수를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맨 마지막에 전체 함수를 n번째, 맨 마지막에 n번째죠. n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n번째 변수를 다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시그마로 많이 씁니다. i가 1부터 n까지 가죠. 이렇게 되고요. 라운드 F, 라운드 XI로 여기는 DXI, DT 보통 이렇게 간결하게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연쇄법칙 1번을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 교재 예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예제 2번입니다. 기압과 관련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것들도 다 이 합성함수 임의법을 써서 계산 가능하다는 것을 보이려고 합니다. 간단한 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상기체 1몰의 압력의 단위는 킬로파스칼입니다. 킬로파스칼이고 부피는 단위는 리터로, 온도는 켈빈으로, 온도의 단위는 켈빈이고요. 이제 이들 사이의 관계는 다음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온도가 300켈빈으로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뭐냐면 비율이 온도의 변화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매 초당 0.1 켈빈 형태로 비율로 증가합니다. 플러스는 증가하고 마이너스는 감소라 생각하면 돼요. 부피는 100리터이고요. 그 다음에 매 초당 0.2리터만큼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면 압력의 변화율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잘 들여다보면은 다 같이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다 풀면서 설명할게요. 자, 지금 이 압력은 자, 부피하고 온도 이런 사이의 관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압력 V는 다음같이 쓸 수 있죠. 8.31 부피분의 온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압력은 두 문자만의 함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보다시피 부피하고 온도하고 두 문자만의 함수예요. 그런데 여기 잘 보니까 매 초당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부피도 시간에 따라서 변하고 온도도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압력은 시간에 대해서 뭔가 시간에 대한 변화를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체인룰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P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래서 dPdt는 자, 이제 전체를 첫 번째 변수. 자, 이제 어떤 걸 첫 번째 변수로 볼지는 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돼요.
구체적으로 뭐 순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나온 순서대로 해볼게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 편의상 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전참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를 t에 대해서, 전참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를 역시 t에 대해서 미분해서 곱하면 이것이 연쇄법칙 1번의 경우와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p를 t에 대해서만 편미분합니다. t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8.31 곱하기 v분의 1이 됐고요. v분의 1. 그리고 dt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거든요. 자, 여기 보다시피 이 변화율이 0.1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값을 대입할까요? 그냥 dt라고 그냥 쓸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p를 v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v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v제곱분의 1이죠. 8.31 그리고 v제곱분의 t 이와 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dv dt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각각의 부피는 100리터라는 것을 대입할 것이고 온도는 300켈빈을 대입하도록 하지요. 그래서 주어진 식을 여기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8.31이고요. 그리고 부피 v는 100리터라 했으니까 100분의 1 여기다 100을 이렇게 씁시다 그냥. 그리고 dt예요. 이거는 시간에 대한 여기 이 온도에 대한 변화율이에요. 온도에 대한 변화율은 0.1 켈빈 퍼 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0.1 그냥 곱하기 0.1 여기다 쓰겠습니다.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가 있네요. 마이너스 8.31 마이너스 8.31과 그리고 v의 제곱분의 t예요. v는 100리터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요 밑에다 쓸게요. 마이너스 8.31에 100의 제곱분의 t는 온도가 300켈빈이에요. 그냥 숫자만 써서 표시할게요. dvdt를 계산합니다. 여기 보면 부피의 변화율은 매 초당 0.2 리터 퍼 세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곱하기 0.2가 돼요. 자, 이걸 다 계산하면 뭐가 나오겠죠? 이 최종 계산 결과가 곧 구하고자 하는 압력의 시간당 변화율인데요. 이 책의 결과를 그냥 이용하도록 할게요. 다 계산하지 않고요. 자, 이거 다 계산하니까 이 값이 얼마로 나왔는가 봤더니 다음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거 다 계산을 했던 이 값을 그대로 계산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이것이 마이너스 여기가 다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0.04155 이와 같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마이너스는요 압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도 써 있죠. 그래서 약 0.042 킬로파스칼 퍼 세크만큼으로 압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플러스가 나왔다면 증가라고 얘기를 하면 되고요. 감소라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감소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앞서 배웠던 연쇄법칙 1번의 경우는 보다시피 중간 변수 역할하는 x하고 y가 독립변수 t 하나밖에 없는 경우를 다뤄왔었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일반화된 경우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중간 변수 x하고 y가 이번에는 독립변수가 t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s하고 t 또는 더 이상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중간 변수가 독립변수를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경우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연쇄법칙 경우 두 번째입니다. 자, 이제 연쇄법칙 두 번째 경우에요. 자, 보다시피 여전히 z=fxy가 주어져 있고요. 자, 이제 z=fxy는 다 같이 미분이 가능한 함수인데 요 앞에서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게 이 중간 변수 x하고 y가 앞에서는 t 하나밖에 없었습니다만은 지금은 s하고 t 두 개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x를 여기다 대입하고 y를 여기다 대입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네들은 새로운 중간 변수를 소거시키고 새로운 변수를 다 대입해서 본다면 즉 다시 얘기하면 이런 말이에요. x는 이퀄 gst로 되어 있고 y는 이퀄 hst로 되어 있을 때 얘네들을 하나하나 다 대입을 해보세요. 그러면 z는 이퀄 f 대입을 해보니까 gst가 될 것이고 역시 hst가 되죠. 자, 이와 같이 됩니다. 따라서 z는 아까와는 다르게 아까 첫 번째 경우는 t만의 함수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s와 t의 함수입니다. 두 문자만의 함수가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z에 대한 변화율을 계산하거나 그럴 때 한 문자라면 dz, dt 이렇게 계산하면 되지만
지금 보다시피 두 문자로 돼 있으니까 당연히 독립변수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미분할 때 당연히 편미분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Z를 변수가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인 S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이 Z를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자, 앞서 계산했던 거에 그 연쇄법칙 1번을 그대로 활용하면 돼요.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앞에서 연쇄법칙 1번 어떻게 했었죠? 전체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원래 중간 변수는 x, y 두 개 있잖아요. 첫 번째 변수가 x고 두 번째 변수가 y예요. 전체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를 미분하고자 하는 변수에 대해서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앞에 있는 경우 1번은 t밖에 없었으니까 여기가 d라는 기호를 써서 표시했지만 지금은 뭐예요? 첫 번째 변수가 다시 두 개의 문자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s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나머지 문자를 상수 취급한다는 뜻이니까 이걸 계산할 때는 t를 상수 취급해서 s에 대해서만 편미분을 시도를 합니다. 따라서 얘를 s에 대해서 미분한다는 얘기니까 x를 s에 대해서 미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까는 d로 썼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문자가 두 개니까 라운드 x, 라운드 s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체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변수를 우리가 미분하고자 하는 변수가 s죠. 그래서 라운드 y, 라운드 s로 계산할 수밖에 없네요. 이해됐나요? 앞에 했던 거랑 다른 점은 바로 여기 노란색 분필로 표시했던 이 부분만이 달라진 것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럼 같은 논리로 그러면 변수가 s뿐만 아니라 t도 있으니까 당연히 라운드 z, 라운드 t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t에 대해서만 미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음같이 쓸 수 있어요. 전체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첫 번째 변수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전체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두 번째 변수를 마찬가지로 t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됐죠? 이것이 지금 다루고자 하는 연쇄법칙 2번의 결과입니다. 여기는 f를 똑같이 이렇게 z로 바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혼용해서 그냥 사용하도록 할 거예요.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여기가 라운드로 바뀌어 있다는 것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와 같이 우리 중간 변수가 뭐 두 개고 여기는 독립 변수가 두 개가 돼서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 좀 더 확대를 해볼까요? 만약에 중간 변수는 두 개인데 여기 독립 변수가 더 많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것도 우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이 없으니까 어디 여백에다 적어 놓을까요? 자, 우리는 조금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z는 equal fxy예요. 그런데 x가 앞에 지금 경우 2번은 s하고 t 두 문자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제 좀 더 많은 경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g, s, t, w가 하나 더 있었다고 볼게요. 그 다음에 y는 equal h, 마찬가지로 st만 있는 게 아니라 w도 하나 더 있었다라고 보겠습니다. 그 얘네들을 똑같이 대입을 해보세요. z는 equal f, x 대신에 g, s, t, w가 될 것이고 y 대신에 h, s, t, w 이렇게 되겠죠. 전체적으로 본다면 앞서는 s하고 t 두 문자만의 함수였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뭐예요? s와 t와 그리고 w만의 함수가 됐어요. 그래서 문자가 모두 세 개가 됐죠. 자, 그렇다면은 이 z를 편미분할 때는 당연히 s에 대해서 또는 t에 대해서 또는 w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야 되겠죠. 물론 여기서 이 함수 f는 x하고 y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고 x하고 y도 각각의 문자에 대해서 미분 가능하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요. 자, 그러면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z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할 수 있겠죠. 문자가 세 개입니다. 그 다음에 라운드 z, 라운드 t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겠죠. 라운드 z, 라운드 w, 당연히 w에 대해서도 미분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각각을 미분할 수 있습니다. 그대로 이 체인룰을 적용하도록 하죠.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를 s에 대해서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를 여전히 s에 대해서요. 얘도 같은 논리예요.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를 이번에는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라운드를 쓴 이유는
변수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나머지 상수 취급하고 t에 대해서만 미분하려고 하기 때문에 편도함수 기호를 쓴 거예요.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t가 됐습니다. 자, 얘도 똑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w가 되고요.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w가 돼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연쇄 법칙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더 많이 확대해도 돼요. 여기 중간 변수를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은 요 연쇄 법칙 좀 뒤에 가면은 저자가 좀 더 일반화 시켜 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확대하는 것은 책에 있는 그 일반화된 식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학습을 하기로 하고요. 이렇게 충분히 확대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런 연쇄 법칙 좀 더 일반화된, 조금 더 일반화됐죠. 앞에 첫 번째 경우에 비해서는 좀 더 일반화된 상태인데요. 이거와 관련된 예문을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 문제를 볼까요? Z는 이퀄 2x승 sin y로 되어 있어요. 즉 fxy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고요. x가 s하고 t로, y가 s하고 t로 되어 있을 때 라운드 z, 라운드 s, 라운드 z, 라운드 t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요거 계산해 보세요 라는 얘기예요. 여기다 그냥 바로 이어서 쓸게요. f를 x에 대해서만 편밀합니다. f를 x에 대해서만 편밀하니까는 2x승 자기 자신이 되고 sin y가 됐죠. x를 s에 대해서 편밀합니다. x를 s에 대해서만 편밀하니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죠. 그러니까 t의 제곱이 됐습니다.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2x승 sin 미분하니까 코사인 y. y를 s에 대해서만 미분합니다. y를 s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2st가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리고 값을 대입하는 문제가 아니라면 얘네들은요, 최종적인 변수가 s하고 t로 되어 있어야 되니까 끝까지 다 계산해서 s하고 t로 바꿔야만 합니다. 마저 바꿔볼게요. 자, x는 st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거 마저 바꾸면 2의 st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에요. y 대신에 sin s의 제곱 t가 된 거고요. 그리고 t의 제곱을 앞에다 쓸게요. 혹시라도 이제 sin 옆에 붙어 있는 변수로 오해를 할까 싶어서 앞에다 썼을 뿐이고요. 마찬가지로 2x승 2의 st의 제곱이 되고요. x가 이렇게 돼 있고요. sin 그 다음에 이제 코사인이죠. 코사인 y가 됐으니까 코사인 y는 s의 제곱 t가 됐고요. 뒤에 est를 앞에다 쓰겠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꼭 s하고 t를 다 바꿔야만 제대로 바꿨다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혼합해서 쓰지 말고요. 꼭 이렇게 끝까지 바꿔놓기 바랍니다. 자, 이제 라운드 z, 라운드 t도 똑같이 계산하죠. 자, 이제 편미분한 건 똑같으니까 2x승 sin y는 동일합니다. 대신 이제 x를 t에 대해서만 편미분할까요? x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2st가 됐습니다. f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건 똑같은 함수예요. 똑같은 함수니까 2x승 cosine y가 되고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합니다. 얘를 t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s의 제곱이에요. 자, 그래서 이 함수들은 앞에서 했던 것이니까 그대로 요것만 앞에다 쓰면 되겠네요. 2st가 앞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그대로 씁니다. 2st의 제곱 sin s의 제곱 t가 됐습니다. 그리고 s제곱을 앞에다 쓰겠습니다. 그리고 2의 x승은 자, 이제 x는 이거 똑같은 함수거든요. 그냥 요 함수를 요게 앞으로 나갔으니까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2의 st의 제곱 그리고 코사인 s의 제곱 t 이와 같이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그래서 연쇄법칙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겉보기에는 멀리서 보면 이거 되게 이렇게 복잡해 보이네 라고 할지라도 전혀 복잡한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그렇다면 좀 더 일반화된 연쇄법칙은 어떤 것이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선생님이 부분적으로 확정을 시켰는데요. 여기 보면 알 수 있듯이 더 많이 확정을 시키려고 해요. 자, U는 N개의 변수에 의해서 미분간한 함수이고 각각은 M개의 변수에 의해서 또 미분간한 함수라면 이런 체인들을 계속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확장이 가능합니다 라는 뜻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는 여기서 했던 건 2개, 3개였죠.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N개, M개로 확장한다는 뜻이에요. 즉, 요 위에 거를 조금 더 확장을 시켜 볼게요. 훨씬 더 많이 확장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언제든지 이 체인룰은 쉽게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변수가 여러 개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번호를 붙이면 돼요. x1, x2, xn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각각의 변수가 이렇게 뭔가 m개의 또 다른 변수로 표현된다는 뜻이에요. 자, x1은 f1, 그리고 여기는 t1, t2, tm으로 표시가 되고, 마찬가지로 x2 여기 옆에다 내렸을까요? x2는 두 번째 함수에 이거 f가 있으니까 이거 다른 걸로 써야겠군요. g라 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가정하자는 얘기입니다. g2 역시 t1, t2, tm입니다. 이거 서로 달라도 돼요. n과 m. 이런 식으로 쭉 가면 여기 xn번째가 있겠죠. 그러면 gn 그리고 t1, t2, tm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네들 다 대입하면 이 z는 이 m개의 변수들에 의해서 생기는 다변수 함수가 돼요. 자, 따라서 라운드 z, 라운드 t1을 구할 수 있고요. 라운드 z, 라운드 t2를 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 쭉 가서 라운드 z, 라운드 m도 구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대가 가능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쭉 가서 라운드 z, 라운드 tm을 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기까지가 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라운드 z, 라운드 t1을 먼저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가 x1이고 첫 번째 변수를 그 중에서 t1에 대해서만 편미분 합니다.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 x2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를 t1에 대해서 계속 가는 거죠. 전체 함수를 맨 마지막에 xn번째 변수에 대해서, 그리고 xn번째 변수를 t1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를 t2에 대해서 구하고자 하는 건 t2에 대해서 편미분하는 거거든요.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를 역시 t2에 대해서 쭉 갑니다. 전체 함수를 n번째 변수에 대해서 n번째 변수를 t2에 대해서 편미분하시오 라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확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제 맨 마지막에 n번째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요? 전체 함수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를 tm에 대해서, n번째 변수에 대해서 전체 함수를 두 번째 변수에 대해서 두 번째 변수를 n번째 변수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됐죠, 여러분들? 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이 체인룰이 어렵지 않습니다. 기호가 복잡해 보이는 것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 교재에 보면 저자가 이렇게 트리 구조 같은 거, 즉 수용도라 그러죠, 보통. 트리 다이어그램 또는 라인 다이어그램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선 모양의 어떤 도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 도표도 나름대로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이해하는 데 참 좋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 써놨던 요거 있죠. 자, 요거를 우리가 라인 다이어그램으로 수용도를 이용해서 표시하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얘네들은 다음같이 이해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어떤 z가 중간 변수가 x가 있었고 y가 있었죠. 그래서 최종적인 종속 변수를 맨 위에다 쓰고요. 중간 변수를 가운데다 쓰고, 그리고 독립 변수 얘네들을 밑에다 쓸 거예요. s하고 t로 돼 있죠. s하고 t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교재에 보면 이렇게 그 수용도가 그려져 있어요. 나무 트리 같은 모양으로. 자,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이해할 때 다음같이 하면 돼요. 자, 이제 z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하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면은 요거 계산할 때 이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라운드 z, 라운드 x를 계산하시오라는 얘기예요. 변수가 두 개거든요. 여기서 여기로 갈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라운드 x, 라운드 s를 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z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할 때는 얘하고 얘를 곱한다는 뜻입니다. z나 f나 똑같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z, 라운드 x가 요거고요. 라운드 x, 라운드 s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쪽도 여기 s가 여기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계산할 때는 z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시오. 여기서 일로 갈 때는 당연히
y를 s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라운드 y, 라운드 s. 그래서 요렇게 계산하세요라는 얘기예요. 요렇게 계산한 거랑 요렇게 계산한 거를 더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죠? 이 처음에 공부하다 보면은 요 트리 구조를 그려놓고 계산하는 게 훨씬 더 쉬워요. 숙달이 되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전체를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첫 번째를 어떤 변수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트리 구조를 그리지 않더라도 쭉 계산이 가능한데요. 하지만 처음 학습할 때는 저자가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만약에 z를 t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되죠. 이쪽은 x를 t에 대해서 라운드 x, 라운드 t란 얘기고, 이건 y를 t에 대해서 라운드 y, 라운드 t란 얘기니까 z를 t에 대해서 편미분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면은 이렇게 계산해야 되거든요. 라운드 z, 라운드 x에다 라운드 x, 라운드 t를 곱합니다. 이게 z나 f나 똑같다 했었죠. 이게 두 개 곱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하고 이쪽을 곱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렇게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t에 대해서 편미하면 이렇게 곱한 거하고 이렇게 곱한 걸 더하면 됩니다. 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트리 구조를 더 길게 만들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런 방법으로 우리 여러 예문들을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예제 4번을 보겠습니다. 자, W는 변수가 4개가 있어요. 중간 변수가 4개가 있고요. 각각의 중간 변수는 U하고 V라는 독립 변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쇄 법칙을 기록을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쇄 법칙을 기록하려면 방금 전에 트리 구조를 써서 표시한 것처럼 우리는 그림을 그려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W라 써도 되고 뭐 F라 써도 돼요. 자, 이 안에 몇 개가 있냐면 중간 변수가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고 T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중간 변수가 U하고 V를 독립 변수로 갖는 그러한 변수들로 되어 있어요. U하고 V, U하고 V, 여기 U하고 V, 여기 U하고 V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인 변수는 U하고 V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얘네들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알 수 있죠. W를 U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거 하나, W를 V에 대해서 편미하는 거 또 하나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개를 계산해야 됩니다. 여기 지우고 이런 트리 구조를 똑같이 이용해서 식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렵지 않습니다. 그대로 여기다 그림 옆에다가 이렇게 표시만 하면 돼요. 자,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라운드 W, 라운드 X가 되고, 얘는 뭐예요? 라운드 W, 라운드 Y가 될 것이고, 얘는 라운드 W, 라운드 Z, 얘는 라운드 W, 라운드 T가 됩니다.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라운드 X, 라운드 U가 되고, 여기는 뭐예요? 라운드 X, 라운드 V가 되고, 나머지도 다 그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칸이 모자라니까 쓰지 않고 바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W를 미분할 때는 U 아니면 맨 밑에 있는 변수는 결국 U 아니면 V잖아요. 그래서 라운드 W, 라운드 U를 계산하는 거 하나, 라운드 W, 라운드 V를 계산하는 거 하나, 이렇게 두 가지를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들 계산합니다. 자, U에 대해서 계산하면 요거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오는 줄 하나, 이렇게 오는 거 하나, 이렇게 오는 거 하나, 이렇게 오는 거 하나 이렇게 그려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랑 곱하라는 얘기예요. 라운드 W 전혀 어렵지 않죠. 그림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라운드 W,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U가 될 것이고 플러스 라운드 W, 라운드 Y, 라운드 W, 라운드 Y,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Y를 U에 대해서 편미하면 되죠. 라운드 Y, 곱셈입니다. 라운드 Y, 라운드 U예요. 라운드 Y, 라운드 U. 그 다음에 플러스 요거 계산하죠. 라운드 W, 라운드 Z 곱하기 Z를 U에 대해서 편미합니다. 라운드 Z, 라운드 U. 그 다음에 라운드 W, 라운드 T가 있고요. 맨 마지막에. 그 다음에 이 T를 다시 U에 대해서 라운드 T, 라운드 U가 됩니다. 전혀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그러면 V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줄 따라 내려오면 되죠. 이렇게 옆으로 내려오면 돼요. 그래서 얘도 라운드 W,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V가 되고 라운드 W,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V가 되고 라운드 W, 라운드 Z, 라운드 Z, 라운드 V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줄을 따라가면 충분히 변수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셨죠? 자,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RST의 값을 대입해서 값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여전히 합성함수 인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제 5번 보니까 x는 이렇게, y도 이렇게, z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u가 이제 xyz 3변수 함수입니다. 자, 그러니까 xyz가 rst로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 변수도 xyz, 그리고 독립 변수는 rst. 자, 그렇게 되어 있군요. 그러면은 역시 그림을 그려가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u가 있고요. x 중간 변수가 x, y, z 이렇게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x, y, z가 각각 rst로 되어 있거든요. rs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뭘 하라는 얘기냐면 s에 대해서만 미분하라 했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하나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고 요렇게 계산하면 충분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얘네들은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얘기거든요. 라운드 u, 라운드 x. 요거는 뭐예요? u를 y에 대해서 라운드 u, 라운드 y. 얘는 뭐예요? u를 z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얘기고요. 여기서 여기 내려올 때 x를 s에 대해서 라운드 x, 라운드 s로, 내려올 때 라운드 y, 라운드 s란 얘기고요. 내려올 때 라운드 z, 라운드 s란 얘기니까 둘씩 곱해서 다 더하면 돼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요구했던 라운드 u, 라운드 s를 구하는 것은 라운드 u,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s, 라운드 u,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s, 라운드 u, 라운드 z, 라운드 z, 라운드 s 이렇게 됩니다. 그대로 초록색과 노란색, 초록색과 노란색, 초록색과 노란색을 곱해서 다 더해서 만들었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이제 우리는 직접 계산해 볼까요?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시라는 얘기니까 u를 x에 대해서만 미분합니다. 얘를. 그러면 4x의 3승 y 있죠. 4x의 3승 y가 되고 x를 s에 대해서만 미분합니다. r2의 t승이에요. r2의 t승. r2의 t승이 됐고요.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x의 4승. x의 4승 플러스 y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2yz의 3승, 2yz의 3승이고 라운드 y, 라운드 s를 구합니다. y를 s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2rs, 2의 마이너스 t승이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요거 밑에다 쓰겠습니다. u를 z에 대해서 편미분하죠. u를 z에 대해서만 편미분하니까 나머지 문자 상수 취급하고요. 3y 제곱 z의 제곱이 됐습니다. 3y의 제곱, z의 제곱 이와 같이 됐고요.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z를 s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z를 s에 대해서만 미분하니까 r제곱 sin t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다가 라운드 u, 라운드 s에다가 값을 대입합니다. rst 순서로 대입할게요. r은 2, s는 1, t는 0이었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다 대입할 때 여기는 x도 있고 y도 있고 z도 있어요. 그래서 x가 얼마인지 y가 얼마인지 z가 얼마인지를 다 따로 계산하겠습니다. 자, 이게 r이고요. 이게 s고 이게 t였거든요. 자, 그러면 x좌표는 여기다 직접 대입해서 얼마인지 찾아볼까요? 자, r 대신에 2를 대입하니까 t가 0이니까 2형승 1, 1이고 s가 1이니까 1, 이거 2가 되는군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가 0이면 사인자는 제로니까 z가 제로가 돼요. t가 0이면 2형승 1이 됐죠. s의 접대 1이죠. r이니까 이것도 2가 되네요. 자, 이와 같이 됐으면 2, 0이군요. x가 2, y가 2, z가 0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이 값을 다 대입해서 계산하려고 합니다. 자, z가 제로니까 요거 할 필요 없게 됐네요. 세 번째 항이 z가 있습니다. z가 제로니까 요거 할 필요 없고 요것만 계산하면 돼요. 자, 이제 x는 2, y가 2니까 2의 3서 8, 2, 8이 16, 4 곱하기 16이에요. 아예 쓸까요? 64. 그리고 r이 2고 t가 0, 2형승 1, 2 곱하기 2가 됐네요. 그 다음에 x의 4승이죠. 2의 4승이 2는 4, 4, 4, 16. 16 됐고요. 이거 나머지 계산합니다. r은 2, s가 1이에요. t가 0이고 2의 형승 1, s는 1. 그럼 r이 2니까 2는 4.
요것만 남네요. 자, 이거 계산하니까 2, 4, 8, 2, 6, 12 그리고 플러스 요거 계산하면 64죠. 128 여기다 쓸까요? 64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 다 계산하니까 요거 2 192가 되네요. 다 계산했을 때 192란 값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다 계산하면 되니까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거듭 강조하도록 할게요. 자, 예제 5번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그러면은 예제 6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예제 6번의 문제는 여기 보면은 GST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사실 처음 공부할 때 이런 문제가 약간 헷갈리기도 해요. 구체적으로 변수를 알려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라면 중간 변수를 하나 놓고 계산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자, 이제 F라는 함수는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얘가 X, 얘가 Y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중간 변수가 원래 없었지만 우리가 계산하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 변수를 하나 넣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얘를 편의상 U라 넣어볼게요. 여기 뭐 G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편의상 U라 놓겠습니다. 그리고 X는 이제 중간 변수의 X가 S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이었다고 보고 Y가 T의 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이었다고 가정한다면 얘네들 여기다 다 대입을 했을 때 F S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제곱 T의 제곱 마이너스 S의 제곱 결국 이렇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제 이것을 우리는 잘 보면 결국은 이게 S하고 T 두 개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자가 여기다 새롭게 ST라고 쓴 것뿐입니다. U 대신에 GST라고 쓴 것뿐입니다. 자, 이때 우리는 이 함수는 결과적으로 S하고 T 두 문자만의 함수가 되는데 이거 계산한 게 0임을 보여달라는 얘기죠. 어렵지 않습니다. 합성함수 미분법을 그대로 쓰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G는 S하고 T 두 개가 있으니까 그 중에서 S에 대해서 편미분 하는 것을 볼까요? 자, 이제 이 오른쪽, 왼쪽을 미분하는 것은 오른쪽과 똑같은 함수라는 얘기니까 오른쪽 미분하는 것과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원래는 F가 XY 두 문자로 되어 있어요. 중간 변수는 이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독립 변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트리 구조를 만들어서 본다면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처음에 할 때는 그림 그려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제 함수 F가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는 X하고 Y 두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X는 보다시피 이 안에 S도 있고 T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안에 다시 S도 있고 T도 있던 거죠. 요걸 계산하는 거하고 요거 계산하는 걸 각각 더하면 되죠. 자, 라운드 F, 라운드 X입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 라운드 X, 라운드 S. X를 S에 대해서 편밀한 것은 요거예요. 그 다음에 F를 Y에 대해서 편밀하죠. 라운드 F, 라운드 Y. 그리고 Y를 S에 대해서 편밀하죠. 라운드 Y, 라운드 S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을 해보면은요. 이건 어떤 함수인지 전혀 모르지만 X를 S에 대해서 편밀하는 것을 할 수 있죠. X를 S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ES가 됐습니다.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됐어요. Y를 S에 대해서 편밀하죠. Y를 S에 대해서 편밀하니까 마이너스 ES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같은 논리로 이제 라운드 G, 라운드 T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최종적으로 T하고 S를 곱해서 다 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라운드 G, 라운드 T까지 계산해 볼까요? 라운드 G, 라운드 T를 구합니다. G를 T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 그대로 이렇게 줄을 따라가면 돼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T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F를 X에 대해서 라운드 F, 라운드 X, X를 T에 대해서 라운드 X, 라운드 T예요. 라운드 F, 라운드 Y, 라운드 Y, 라운드 T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우리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라운드 F, 라운드 X는 어떤 함수인지 몰라요. 그러나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은 가능하죠. 마이너스 2T가 됩니다. 라운드 F, 라운드 Y가 되고요.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 가능하죠. Y를 T에 대해서 미분하면 2T 같이 됐습니다. 자, 이제 얘가 1식이고 얘가 2식이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번식에다가는 T를 곱할 거예요. 2번식에다가는 S를 곱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T 곱하기 라운드 G, 라운드 S, S 곱하기 라운드 G, 라운드 T를 계산한 결과를 알아보려고 해요. 이 식에다가 T를 곱한다 했었으니까 라운드 F, 라운드 X, EST라 쓰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T를 곱했으니까 라운드 F, 라운드 Y, 마이너스 EST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 좌변을 계산한 게 이거예요. 좌변의 첫 번장, 좌변의 두 번장을 계산한 걸 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요 식에다가 S를 곱해서 더한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다 다 S를 곱합니다. 라운드 F, 라운드 X, S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2ST, 라운드 F, 라운드 Y, 여기다도 S를 곱하죠. 그러니까 2ST가 돼요. 두 개를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함수가 어떤 함수인지는 몰랐을지라도 2ST 마이너스 2ST 더하니까 0이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ST 플러스 2ST니까 다 더해서 0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됐죠. 자, 이렇게 문자가 돼 있을 땐 처음에 약간 어려워 보이긴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중간 변수를 놓고 계산하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재 연습 문제 보면 이렇게 문자가 들어있는 여러 가지 관계식들을 계산해 보라, 증명하라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전혀 어렵지 않으니까 경험을 해보세요. 다 풀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만약에 공부하다 안 되면 꼭 질문하시고요. 자, 이제 그리고 이어서 예제 7번 이후부터는요, 요 이어지는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예제 7번부터는 이렇게 합성함수 인법을 쓰는데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즉 이계 편도함수, 이거 역시도 이렇게 수용도를 그려서 계산하면 아주 쉬운데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으니까 요 다음 시간에 우리 이계 편도함수하고 요 이계 편도함수가 좀 어렵거든요. 학교 시험에도 자주 냅니다. 이게 일계 편도함수는 쉬운데요. 이계 편도함수는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계 편도함수하고 음함수를 한꺼번에 요 이어지는 시간에 또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